서울 검천 출신의 민주통합당 이목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의 이목희입니다. 저는 오늘 진실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대현 노무현 민주정부 10년의 성과를 20여 년 전으로 되돌려놓은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하는 이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이명박 정부의 오만 독선, 독주, 전행, 불통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 정부가 계속해온 역주행을 조금이라도 막아내 보고자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인척 척건 비리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만사형통, 영일대군, 상황이라는 전 근대적 명칭으로 불리던 이상덕 전 의원이 구속되었습니다. 이상덕 전 의원이 솔로몬 저축은행으로부터 받은 5억 원은 2000년 대선 전에 받은 돈으로서 불법 대선 자금의 의혹을 받고 있고 신한은행으로부터 받은 3억 원은 당선 사례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총리 나오세요. 총리는 작년 10월 11일 제303회 정기회에서 다만 선거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거나 그런 적이 없어서 정말 도덕적으로 깨끗한 정권으로 출발을 했고 이런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 최시중 전 위원장이 공판정에서 대선 경선 자금으로 받았다 이렇게 진술한 거 들으셨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대선 자금 이명박 정권이 탄생할 때 대선 자금 전반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지금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황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러한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만약 그러한 뭐 대선 자금이든 뭐 저 알선 수재에 관한 뇌물이든 간에 그건 구분하지 않고 범죄가 된다 한다면은 구분 없이 다 조사는 당연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검찰이 얼마나 유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최시중 위원장이 진술했으면 단서가 나온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아까 법무장관이 말씀한 것처럼 그 취지 워딩이 정확히 어떤 거냐. 그러니까 당신이 알선 수재를 물론 이제 아직은 재판 중이니까 사실관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가 개인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데 썼다는 취지인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걸 무슨 조직적으로 전부 했다는 건지 이런 것들이 전부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지. 지금 그 말 한 말씀 갖고 전체적으로 무슨 대선 자금이 상당한 규모에 이루고 뭐 그런 취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상덕 전 의원이 받은 5억 원. 네. 그럼 대선 전에 받았기 때문에 대선 자금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다 단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걸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 하는 것은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겁니다. 네. 어쨌든 네. 이명박 정권의 대선 자금 수사 해야 합니다.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자,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권을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은 도덕적으로 완벽히 파탄한 정권으로 부릅니다. 이 정도 되면 내각은 총사퇴하고 거국 중립 내각을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걸 총리가 건의할 생각 없습니까? 예, 물론 이제 수사 과정 등 재판 과정을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전제돼야 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특히 이게 대선 자금이냐 아니냐가 문제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 내각이 우선 당장 이 시점에서 책임져야 될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친인척 척거리 19명이 지금 처벌을 받고 있어요. 사상 유례 없는 일입니다. 이런 정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2007년 대선 때부터 현재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말을 갖고 국민들이 말이 많습니다. 국민들은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부릅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 4월에 일본에 가서 초등학교 때 내가 덩치가 작아서 덩치 큰 친구한테 맞았는데 40년에 만났더니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친구는 모르더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본 가해자니까 잊어먹고 우린 피해자니까 자꾸 생각난다.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 2008년 쇠고기 협상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밤을 새우고 새벽이 돼서 잠결에 두 사람이 합의한 것 같다. 그대로 말이 나오는데 노동부 장관한테 내가 지금 보고를 받았다. 농림식품부 장관을 잘못 얘기한 거겠죠. 그리고는 돌아와서 국내에서 농림부 장관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뭐 내가 들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검역에 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묻습니다. 검역 주권을 포기해놓고 검역에 그거 뭐 어떻게 됐어요. 농림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챙겼습니다. 자, 올 6월 20일 브라질에서 수자원 인프라 개선 사업 4대강 사업으로 홍수와 가뭄 모두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국내에 돌아서 가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이 중심돼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저수지가 말라버리고 4대강 유역은 관상용 물만 흐르고 있을 때입니다. 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큰 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진행 과정,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떨어뜨리고 국민을 분노하게 하고 허탈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국민을 상대로 말씀을 할 때 이런 걸 좀 생각해서 말씀하라고 건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지금 몇 가지 예를 드셨지만은 대통령께서 그 상황에서 어떤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새기고 선의로 듣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령 4대강 문제하고 관련해서 4대강 사업이 이 가뭄이나 홍수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4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효과가 생겼다 하는 취지의 말씀이고요. 4대강 유역에는 원래 물이 많은 것입니다. 아니, 지천이 물이 없는 것이지.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더 논의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만두고요. 다만 가뭄이 현실적으로 생긴 것은 4대강 유역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지난번에 홍성, 태안 이런 쪽 아닙니까? 그럼 그런 쪽에서 가뭄이 있는 것은 그건 당연하고 그건 4대강에 의해서 커버가 될 수 없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상황과 비추어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해야지 이게 일관성이 없는 말씀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없습니다. 검역에 뭐 그거 어떻게 됐어요? 웃으며 묻자. 누가 조금 챙겼습니다. 이런 말을 국민이 들으면 심정이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전부 분노해서 수십만이 길로 나오려고 하는 마당에 이런 말을 대통령이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총리, 1905년 당시 조선을 일제 36년 식민지로 만든 을사늑약은 현재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역사학자들은 지금 무효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강압에 의해서 채약된 조약은 무효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관을 지내셨는데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12.12 사건은 법적 성격이 무엇입니까? 예, 그건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이렇게 평가를 한 것으로. 군사 반란입니다. 네. 자, 지금 박근혜 의원의 발언을 놓고 역사 인식을 문제로 둘러싼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위원장이 오늘 12월 대선에 승리해서 5월과 10월 유신에 대해 구국의 혁명이고 5.16과 유신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수정해라 하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와 같은 사항들은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대통령 한 개인의 역사 인식이나 평가에 의해서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학계라든지 또는 교육계라든지 이런 충분한 과정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된 위에 그러한 문제들이 결정이 될 것이다. 아니 이명박 정권 들어서 교과서 많이 우경화했잖아요.
그 대통령의 뜻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지 우리 않았다. 대한민국이 뭐 대통령이 어떤 뜻을 가졌다고 해가지고 그에 따라서 모든 내용들이 결정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다. 그건 뭐 총리하고 생각이 좀 다르네요. 네.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 이념을 개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의원처럼 5.16과 10월 유신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과서에도 다 군사 정변입니다. 헌법을 부정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헌법 전문의 성격이라든지 그분의 말씀하는 취지로 봐서는 조금 그렇게 평가하시는 건 좀 비약 같습니다. 그럼 뭡니까? 네? 아주 왜곡된 역사인식입니까? 그러기 아니, 뭐 제가 그 점에 대해서는 오전에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뭐 개인적인 의견은 있을 수 있지만은 대선 소위 말하는 전국에서 유력 후보자들 간의 다툼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선거를 중립적으로 이렇게 챙겨야 되는 내각의 입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것은 이 시점에서는 적절치 않다. 양해를 제가 구했습니다. 총리 이거 보세요. 순환 출자를 금지시킬 거냐 말 거냐, 출총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는 논쟁의 대상이고 토론의 대상이죠. 3.1 운동의 정신, 4.19 정신을 개성한다. 이건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5.16이나 10월 유신이나 12.12, 5.18 이런 거는 다 군사 반란이나 내란이나 이런 걸로 다 돼 있는 건데 그것을 헌법에 나와 있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것하고 어떻게 후보들까지 논쟁을 똑같이 지어왔습니까? 그건 지극히 정치적인 이런 이슈이기 때문에 총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논쟁에 뛰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취지의 헌법적 말씀입니다. 가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논쟁하자는 게 아닙니다. 자, 스탈린의 외동딸 스베틀라나의 발언을 소개해드립니다. 우리 아버지는 독재자였고 딸로서 침묵한 나도 공범자다. 이제 아버지는 세상에 없으니 내가 그 잘못을 안고 가겠다. 박근혜 전 위원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이 발언이야말로 올바른 역사관에 입각한 것임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민간인 불법 사찰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하실 말 있으세요? 자, 이 사건이 두 번의 수사 끝에 현재 처리되는 결과는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원숭이에게 검사복을 입혀놔도 몸통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사건.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시중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낱말이고 반말이고 전부 이명박 대통령이 듣는다. 이런 말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기록을 보면 뭐 다 아시니까요. 총리 몸통이 누구입니까? 제가 알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 저는 말씀을 하라고 하면은 현재 수사 결과에서 나타나 있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에 있죠. 예, 지금은 아닙니다. 아니, 원래 있었죠. 그럼 총리는 보고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지금 문제되는 사건들은 제가 취임하기 전에 일어난 사건들이고 지금은 이제 총리 오셨을 때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있었잖아요. 그걸 제가 와서 이제 조직도 바꾸고 조직의 명칭도 바꾸고 또 내부적인 통제도 강화를 하고 이제 업무 처리 준칙도 하고 해서 직권 남용할 소지를 없애는 조치를 했고 그에 따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총리가 그 불법 사찰 이런 걸 알고 계셨습니까? 당시에 그 조직을 정리할 때? 그때는 이미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수사가 되고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차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관련된 조직들을 정비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었습니다. 예,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주요 내용이 뭡니까? 핵심 내용이 뭡니까? 이제 정보를 양국이 가령 공유를 하자는데 어디까지나 정보를 한쪽에서 선의로 정보를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건 당신네들이 참고하는 것이 좋겠다 하고 정보를 제공을 해주면은 그것을 받은 국가에서는 이걸 이제 제공해준 국가의 입장을 생각을 해서 이것을 제3자에게 그 제공한 나라의 승인이 없이 제공을 해서는 안 된다. 이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아무나 그 정보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법령에 정해져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만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제공된 정보나 이제 물질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정말 책임 있는 관서에서 보안을 철저히 해서 보관을 하라든지, 그리고 그것이 이제 변질되거나 유실될 우려가 있을 때는 그걸 상대방 국가에 통지를 해가지고 협의를 해서 그걸 처리하도록 하는, 그리고 그것이 문서인 경우는 복제를 할 때는 복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하고 뭐 이런 등등의 그야말로 상식적이고 당연한 내용들입니다. 네. 그 총리가 아주 자세히 많이 하시네요. 네. 제가 물은 것은 어떤 정보를 서로 교류하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어떤 정보? 정보는 그 제공하는 국가가 그건 임의로 하는 겁니다.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군사 비밀이라는 이름을 왜 뺐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그 제목에서 군사자를 써놨는데 선의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현대 국가에 있어서 정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국가하고 군사하고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군사 비밀 정보이기 때문에 비밀 정보만 가지고 군사뿐만 아니라 다른 사항까지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광범위하게 정보를 공유하자 하는 취지에서 군사자를 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그 법문 내용에 가서는 전부 군사 비밀 정보가 군사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실무자로부터 설명받은 바로는 이것이 군사 동맹으로 잘못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색깔을 좀 줄이는 중립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군사자를 뺐다 이렇게 들었는데, 제가 그와 같은 일이 괜히 국민들한테 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이런 처리가 아니었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갖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대통령 안 계실 때 이렇게 하는가요? 그 점에 대해서는 양국 간에 6월 말까지 이 문제를 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것이 작년 11년 1월부터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해가지고 시작해서 쭉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6월 말까지 상반기까지 이 문제를 협정을 체결하자 하는 일본 정부와 사이에 아마 내락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그 약속을 이행하는 취지에서 한 거지, 뭐 대통령이 밖에 계신 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이 중요한 협정을 맺으면서 큰 틀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 진행 과정 이런저런 과정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를 못 받았다. 지금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오해 소지를 제공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같이 왜 마치 꼼수 부리는 것처럼 군사자를 뺐느냐, 그 다음에 왜 국무회의에 즉석 안건으로 올렸느냐, 그 다음에 왜 그걸 대회 주의로 이렇게 6월 29일까지 이렇게 공개치 않도록 했느냐, 뭐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복합되어 가지고 정부가 이것을 국민들에게 숨기면서 처리하려고 했다는 오해를 제공한 잘못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도 기본적으로 군사협정하면은 다양한 내용의 협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한일 관계에 비추었을 때는 군수 지원 협정도 무리고, 다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보를 제공해주면 보호하는 정도 협정은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부담이나 구속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처리를 한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아시겠지만은, 그 정도 아시지만은, 그것이 뭐 즉석 안건으로 처리를 하고 대외비 조치를 취하고 뭐 이렇게 이런 절차를 말하자면은 그 국민한테 알지 못하게 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대통령께서 아시지 못하고 그 처리 절차는 맡겨 놓으셨다, 이런 취지의 말씀일 겁니다. 저는 참 이해가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예. 미국이 압도적 정보력을 갖고 있잖아요. 예. 북한 정보 미국이 제일 잘 많이 예, 파악하잖아요. 예. 일본이 무슨 북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파악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그런데요. 않은데요. 네. 우리가 이 정권 들어서 예.
친미, 친일, 예. 거의 일변도로 가지 않았습니까?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안 좋습니다. 중국과의 관계가 아주 나빠지는 것은 우리 정치, 경제 뭐 전반적으로 좋을 게 아무것도 없는 일입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는 중국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 이 한일 군사비밀보호협정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게 권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 입장에서 보면 한미일이 힘을 합쳐서 중국을 포위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러한 의견 주장을 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정보면 충분하지 일본 정보가 무슨 필요하느냐.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정보보호협정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국방장관이 아마 정보가 부분적으로는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제공되는 정보들이 뭐 물론 비밀에 관한 거지만 그 내용을 보면은 미국이나 제3자가 알 수 없는 그런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있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받을 여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설사 중복이 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많이 갖춰 놓는 것은 그건 분명히 국가의 이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24개국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가리아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서 불가리아하고까지도 그런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보에 의해서 전부 커버될 수 있다.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중국과 관계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물론 중국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무역 거래고가 일본하고 미국하고 거래한 것보다도 더 많은 2천억 불에 넘는 무역고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중국과 한국 간의 직항로가 일주일에 800회가 넘게 오고 가는 그런 나라입니다. 저도 총리 취임해가지고 제일 먼저 달려가서 총리 회담을 한 데가 중국입니다. 우리로서는 절대 중국을 이렇게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 국익하고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과도 모든 면에서 협력을 하는 노력을 해오고 있고 다만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미국이나 일본하고 다른 조금 부분적으로 그런 대목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중국과의 협력은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거고요. 심지어 국방장관 회담도 지금 열고 있고 또 이번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중국이 혹시 섭섭하게 생각할까 봐서 한일 정보보호 협정을 이런 내용으로 체결하고 있다, 준비 중이다 하는 것도 중국에 통보를 해줬고 또 중국하고도 이와 같은 정보보호 협정을 체결할 의사를 중국 측에 전달을 하고 했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뭐 한미일 그리고 중러 북 이렇게 대립관계 형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말씀 들으면 중국이 뭐 좋아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아니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중국으로서는 가령 예를 들어서 한중 FTA가 먼저 지금 논의가 되고 있으니까 일본에서는 또 굉장히 또 섭섭할 겁니다. 그런 것처럼 사안에 따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협력하는 내용들이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그럴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중국을 결코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 또 그런 취지에서 그럼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정보보호 협정 예. 말입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국민들하고 또 국회하고 서로 소통하는 노력이 부족해서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흡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하고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노력을 최대한도로 기울여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정치적 부담이 되는 사안들이 많이 국회를 통과하든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세곡협상 장관 고시 강행, KBS 이사회 정현주 사장 해임 제청안 의결, 국무회의 종부세 개정안 의결, 4대강 사업을 위한 2011년 예산안 여야당 단독 처리, 한미 FTA 비준 동의안 처리, 이번에 한일 정보보호협정. 이게 정말 화급한 거 아니면 대통령 국내에 있을 때 하는 게 좋지 않나요? 이런 중요한 사안들은? 예. 물론 그런 지적도 가능하시겠습니다만은
일상적인 절차,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대통령이 뭘 지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좌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국가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절차는 그와 같은 고려를 떠나서 처리하는 것이 맞지. 국민들이 또 마치 이렇게 대통령 부재 중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속임수를 쓴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말하자면 오해를 하신다면 그건 좀 비약인 것 같습니다. 예, 제 얘기를 좀 하겠으니까 네. 잠깐 들어가 네. 쉬십시오. 노무현 정권 후반에 들어가면서 새누리당 당시 한나라당 사람들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입만 열면 잃어버린 10년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 극복, IT 강국 실현, 기초생활보장법 제정 등 복지기초 마련, 국가인권회 설치 등 인권신장, 6.15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 협력 성취 등의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카드 대란 등의 한계도 있었습니다. 참여정부는 돈 안 드는 선거, 깨끗한 정치, 과거사 청산, 권력기관의 민주화 노력, 보육예산 등의 대폭 확충, 14 정상선언 등 남북화해 협력 진전 등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양극화 해소에 성공하지 못했고 과감한 복지 투자도 이뤄내지 못한 한계도 있었습니다. 지난 4년 5개월 동안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민 경제는 파탄났습니다. 서민들은 지금이 태어나는 이후 노동과 삶이 가장 힘들고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렇게 경제 살리다는 대통령입니다. 경제 성장률 노무현 4.3, 노무현 정부 이명박 3.1, 물가 상승률 노무현 2.9, 이명박 3.6, 최저임금 인상률 노무현 정부 10.6, 이명박 정부 5.0, 노동소득 분배율 2007년 61.1, 2011년 59 그렇습니다. 서민 지표가 나중에 하나도 없죠. 지역자 수 증가를 보면 2006년, 2007년 2년 동안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28만 9천 명이 늘어났습니다. 일자리 300만 개 만든다던 이명박 정부는 2008년에서 2010년까지 평균 13만 2천 개 일자리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경제 대통령의 실적입니다.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정권이 매달린 TD 수첩 사건, 미네르바 사건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특히 공영방송 언론의 자유는 낙하산 사장들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유엔도 한국에서 표현의 가치가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파국입니다. 천안함 사건이 터졌고 연평도 포격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대북 사건 관련 군인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던 데 비해 이명박 정부 4년 5개월 동안 그 숫자가 61명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남북의 평화를 신뢰하던 국민들 중에 전쟁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금강산 관광은 4년째 막혀있고 현재 중소기업들의 생명줄인 개성공단의 발전도 당초 계획에 비해 지지부진합니다. 균형발전도 후퇴했습니다. 거덜난 5년 아닙니까? 많은 국민들은 새누리당 이명박 정권을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이라고 부릅니다.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총리께 다시 묻겠습니다. 유체이탈 합법 말고도 참 이해하기 어려운 게 많은 게 이 정권입니다. 임기가 7개월 남았으면 하던 일 마무리하고 중요한 일은 다음 정부에 넘기는 것이 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 있었던 당정청 회의에서 계속 협의해서 한다. 그렇게 결론이 난 걸 제가 언론에서 봤습니다. 총리, 인천공항공사, KTX, 우리 금융지주 민간맥을 아직도 포기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 원칙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천공항 지분 매각 문제, KTX 경쟁체제 도입 문제, 우리금융 문제 이와 같은 것들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로부터 계획되어 있던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의 정권에 상관이 없이 영속적으로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될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대통령 임기가 7개월 남았다고 하더라도 정말 마무리한 일도 중요하지만은 일을 잘 처리해서 다음 정권에 넘기는 일도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해야 할 일은 행하되 다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의혹의 여지가 있거나 하는 그런 조치는 하지 않는다. 가령 예를 들어서 KTX 문제를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금 KTX 수서발 새로운 노선이 되는 것이 2015년부터입니다. 그러면은 경쟁 체제를 도입을 하려면은 적어도 2년 반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는 최종적인 그 사업자가 선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새 정부가 하는 것이 좋겠다고 손을 놓게 되면은 그것이 내년도 상반기가 내년도 후반기로 넘어가고 2015년부터 개통하는 그 사업에 지장이 생기기 때문에 말하자면은 저희로서는 우선 필요한 절차는 진행을 하고 다음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그걸 이어받아서 사업자를 결정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절차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필요한 절차는 진행하겠다 하는 거지 이 정부가 그런 모든 사항들을 다 결정하겠다 하는 취지는 아닙니다. 2015년에 할 걸 2016년에 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은 국민적 동의도 없는 사업을 그 정권 말에 부랴부랴 하니까 사람들이 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정부에서 그걸 최종적인 사업자 선정까지 다 하겠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새 정부가 지금까지 해온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제일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사업자로 돼가지고 누가 혹시 특혜를 받는지 이것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적어도 그와 같은 의혹을 받으면서 이 정부가 그런 일을 해나가는 것은 지금 아니다.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께서는 말하자면 이 정부가 모든 것을 다 마무리를 해가지고 마치 뭐 누구누구에게 특혜를 주겠다 뭐 이렇게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그 선의의 정책 집행 자체가 좀 불신을 받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어제 당정청 협의에서도 그건 국회하고도 전부 협의를 하고 해나간다는 이야기고 인천공항공사만 해도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결코 정부의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들입니다. 또 필요한 절차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여당에서도 많은 분이 반대하고요. 여당에서도 정부의 그 진위를 조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랫동안 친구인데요. 오해하면 그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거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4년 5개월 동안의 총체적인 실정에 대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께 사과를 할 것을 건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들어가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새누리당이 한나라당에서 당명을 바꾸고 로고도 바꾸고 당 색깔도 바꿨습니다만 그 성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포장을 하든 재벌과 특권층을 위한 정당입니다. 새누리당이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잡는다면 그것은 이명박 정권의 연장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4년 5개월 동안 겪었던 좌절과 절망, 허탈과 분노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정권을 앞으로 5년 동안 또 보시게 될 겁니다. 저희 민주통합당은 99% 국민이 이기는 시대, 서민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한반도 평화의 깃발을 높이 들고 99% 서민을 바라보며 전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